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는 일자가 4개 있는 11월 11일이었죠. 11월은 참새 사는 달입니다. 193년 전 1828년 프란츠 슈베르트는 31살의 나이로 11월에 죽습니다. 그 기일은 11월 19일이죠. 사람들은 35살에 죽은 볼프강 모차르트의 요절은 얘기하면서 이 슈베르트의 요절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시인 뮬러의 비가에 곡을 붙인 가곡 겨울나그네 24곡은 죽음을 예감하고 쓴 것으로 보이는 회한의 음악들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보리수라는 곡은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11일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희한한 뉴스 하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 내년 3월 대선서 맞붙는다면 승자는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가상 대결입니다. 언뜻 별것 아닌 흥미본의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론조사는 교묘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대 진보 좌파, 나아가 이재명을 노무현에 자연스럽게 매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박정희 32.2%, 노무현 24%. 이 표본이 500명에 불과하니 오차범위 아닌 8.2%포인트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왜 이런 여론조사를 벌이는 걸까요? 이번엔 희한한 광고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전면 책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요즘처럼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에 막대한 돈을 써서 책 광고를 한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글짝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만화책 같습니다. 책을 만든 주체는 국민경제과학 만화운동본부라는 곳입니다. 발간 위원장은 금태섭입니다. 책 선지 문구를 보니 딱 김종인 우상화입니다. 그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만든 사람이라는 식입니다. 그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독일 사민당 강행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문민국의 헌법에도 없는 이상한 표현인 것입니다. 김종인은 과거 방송에서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예를 잘못 인용한 것인데 무서운 좌파의 사고입니다. 다 좋은데 왜 경제과학이라는 마르크스식 좌파 용어를 쓰는 이 단체가 김종인을 우상화하는 걸까요? 그것도 그가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인된 지금 말입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가 더 위험하다. 이 놀라운 말은 또 누가 했을까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틀 전 10일 관훈토론에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원래 음주운전, 초보운전은 안철수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 썼던 말입니다. 안철수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 한 사람을 뽑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안철수는 초보운전자 아닌가요? 그 말을 받아 이재명이 국정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초보운전으로 공격한 것인데 이 말은 곧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들리니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실현을 한 것입니다. 초보 운전보다 음주운전 사고율은 아마 100배는 훨씬 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국정 경험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직 경험으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을 두고 초보 운전이라고 한 말도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모터보트를 타본 경험으로 군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언론은 6일 이번 대선을 초유의 영선대결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죠.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사고도 문제지만 중앙정치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경험을 국가경영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외교안보 경제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언제 자신의 책상 위에 고독하게 결정해야 할 낯선 문제가 놓일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지식과 고든 정신, 일의 경중을 아는 균형 감각,
그리고 결단력, 정직감 같은 자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음주운전은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균형 감각이나 정직감 등을 상실한 경우일 것입니다. 초보 운전은 어떨까요? 지식이나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경우겠죠.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 노다지 사기극이 벌어지게 설계한 분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설사 몸통이 아니라 해도 제가 보기엔 그건 음주운전에다 지도관 난폭운전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초보운전이라면 이재명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초보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아니 어쩌면 역주행할까 무척 두려운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관훈 토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자 공인이 되기 전에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보는 깨끗할지 몰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이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접시를 깬 경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설마 대장동 게이트를 고작 접시를 깬 경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는 이날 또 사과와 변명을 거듭했습니다. 문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 수양이 부족해 욕설을 한 것은 다시 사과드린다. 그 뿌리는 형님의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늘 하던 변명이죠. 어쨌든 논란이 일자 이재명 캠프는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후보 발언의 취지는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으로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를 거론한 거지 음주운전을 거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장동 말이 나왔으니 이 말도 짚어야겠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절대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데 걸겠습니다. 어쨌든 막상 초보운전 티를 낸 것은 이재명 캠프였습니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이틀 전 낙상 사고를 당했고 아내를 간호하느라 이재명은 스케줄을 전면 취소했죠. 그러자 루머를 퍼뜨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안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루머가 확산되기 쉬운 사안에 이재명이나 캠프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캠프 배우자 실장이라는 이혜식이 밝힌 진상은 이렇습니다. 김혜경은 심야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하여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하였으며 당일 12시경 퇴원해 안전가려 중이다. 결국 대중은 낙상사고와 열상 봉합수술 뒤 퇴원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정보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었죠. 그러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인터넷엔 온갖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대선 판국의 고소고발로 대중의 입을 봉하려 한 건 아주 심각한 도박입니다. 이 루머가 확산되면 선거는 끝난다는 위기의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고 일부 하락하자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가 초조함을 드러낸 겁니다.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발인 한 사람은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글을 올렸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웃고 넘기겠습니다. 진실이 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중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궁금하게 여기게 됐고 김혜경 씨 낙상의 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캠프 측에서는 뒤늦게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영상과 녹음 그리고 119 이송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속에 낙상의 진실을 밝혀줄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루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루머는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더 빠른 법입니다. 이재명의 적은 문재인이다. 이재명은 이번 대선에서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 인기가 높으면 하등 문제될 게 없죠. 문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외치면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배우인 그분으로 의심받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끌어들일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비주류인 이재명이 드러내놓고 문 대통령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자칫 분노한 문파들의 집중 타깃이 될 판이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관훈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나 사회경제개혁과 관련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은 참 복잡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정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판받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이재명의 비틀기 신공이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지금 다른 역대 정권보다는 사실 낮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신인측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역대 대통령에 모두 있었는데 그 문제는 최소한 없다는 것도 평가받을 일이다. 이재명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한이 선심성 매표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사준다고 국민이 가리지 않고 찍던 시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총선이 그걸 증명합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해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미루는 세금 깡을 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까? 반면 이재명은 윤석열이 내놓은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50조 원 전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지원에 쓰자는 취지라면 재정 정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 빠져나갔습니다. 측근인 정진상에게 중책을 계속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만 배제한다면 누가 남았겠나라고 반문을 한 게 그것입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과 통화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패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아는 사이라고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 본인은 그런 통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권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딱 잘랐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명이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적 판단을 바꿀 거라는 기대가 황당하다. 과연 그런 겁니까? 대법관들이 양심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지금 왜 김만배가 권순일 방을 8차례나 찾아간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발하러 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변호사비 비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썼다. 집안세 값을 왜 적다고 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 어느 세상을 사는 것이냐. 이런 매끄러운 답변 솜씨인데 과연 윤석열은 앞으로 있을 후보 토론에서 어떤 초식을 보일까요? 자, 이번에 바로 그 윤석열입니다. 그는 10일 오후 광주 5.18 묘지를 찾아 전두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언론은 3초간 고개를 숙였다고 친절한 부연 설명을 보탰습니다. 윤석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한 것은 덤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 전문을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많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윤석열의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이 말은 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죄가는 군사 쿠데타와 5.18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윤석열의 이 말이 나온 배경인 원전과 경제는 사실 전두환 정부의 최적입니다. 경제는 당시 연평균 10% 이상의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면서 우리는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발언은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광주의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말입니다. 윤석열은 전두환 정부를 찬양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후 위 발언을 사과한 뒤에 실무진 인스타그램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아주 치졸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은 광주에 갔지만 통과 의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광주에서 표를 잃었습니다. 윤석열이 적은 김종인이다. 이 말은 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민주당 우원식은 김어준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김종인을 혹평했습니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정권을 드리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흥선대원군 김종인, 어린 고종 윤석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참 비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적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면 더더욱 김종인을 내칠 수 없게 됩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함께한 동지들을 파리떼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정권을 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윤석열은 후보가 된 지난 11월 5일 밤 서울 모처에서 김종인부터 만났다고 합니다. 김종인은 그 자리에서 경선 캠프 때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선대위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입니다. 윤석열의 답변은 이랬다고 합니다. 조직을 일단 짜보겠다. 앞으로 역할을 부탁드린다. 8일엔 권성동이 윤석열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김종인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권성동이 말입니다. 선대위를 구성하는 조직도 개요를 설명해 드렸다. 나중에 따로 정식 보고를 드린다고도 했다. 김종인은 상황입니까? 그러니 김종인이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종인의 목을 매는 걸까요? 김종인 사단이라는 김병민의 말처럼 김종인의 정치 경륜이 필요한 겁니까? 들리는 말로는 김종인의 거는 기대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호남에 공을 들인 그간의 김종인의 행적과 그가 평소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중도표를 흡수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김종인이 독단의 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난 총선입니다. 거의 경제민주화 타령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얼마나 큰 혼란을 불렀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나 돈다는 김종인 살생부는 무엇인가요? 당장 비서실장만 해도 장재원을 쓰려고 했는데 김종인이 반대로 없는 일이 됐다는 말이 돕니다. 거기에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측과 원팀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원한 관계니 말입니다. 김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인은 그만큼 호불호가 강하면서도 진영을 바꿔가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이나 꿰찬 노회한 정객입니다. 저 같으면 설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 캠프를 그런 노회한 전략이 무성한 어두운 밀실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겨봤자 다음 정부는 뻔할 테니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캠프 인사의 말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우린 윤 후보와 사선을 넘은 동지들이고 또 승리자인데 왜 우리가 김종인과 이준석의 심판대 위에 선 처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국민의힘이 벌써 청와대라도 차지한 양 선대위를 둘러싸고 자리 싸움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렇게 hir난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은 하이에나와 팔이 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주문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일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국 일가 사건, 울승문정 경제성 조작 사건, 그리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타깃인 사건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윤석열을 입건한 것도 무려 4가지입니다. 그러니 8건의 윤석열 관련 감찰, 수사,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을 명분으로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해서 포렌식한 것과 관련해 3명을 요구하는 기자단과 김오수 총장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는 바로 각 언론사가 법조 관련 취재 내용을 질의하거나 해명 요구를 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휴대폰들입니다. 이에 기자단은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석 감찰부장의 구두 해명을 요청했는데 김오수는 끝내 해명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단과 김오수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제1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온갖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 의혹의 하늘을 찌르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가 소추기관의 명예는 이제 내팽개친 것입니까? 사필 규정, 이 말 외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